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가 있다.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진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종일 우중충한 가운데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개개인의 옷차림과 외부 활동은 물론 농업과 유통, 여행과 레저, 스포츠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기예보. 그런데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일기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저는 안 봐요. 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안 온다 그러는데 오고 하니까 요즘에도 예보를 보고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급기야 우리나라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지 못해 해외 기상청 사이트를 활용하는 기상 망명조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설상가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까지 겹치면서 기후 예측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확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가 좀 더 온난화될수록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기단의 흐름, 해수면의 온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단기 예측까지를 다 같이 갖추어야지만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흐름에 맞서 한 발 앞선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일일까? 또한 이상기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지금 예보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걸까? 거대한 자연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맞서기 위한 국내 기상과학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있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8월 8일 수도권 곳곳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기상청 관측소를 통해 집계된 하루 강수량은 무려 381.5mm. 최근 30년간 서울 지역에 내린 7월 합계 강수량이 최대 488mm라는데 평균 값으로 보면 7월 한 달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사이에 쏟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우 기록이 1907년부터 있었으니까 그 모든 강우 기록 중에서 한 시간에 141mm가 온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시간당 강우가 왔었고 그것을 제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게 한 400년 빈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왔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반도 주변에 수증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전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물바다가 된 곳이 속출했고 인도와 차로가 모두 물에 잠기며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다. 지하철 역시 2호선, 3호선 등 한강 이남 노선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큰 교통 혼란을 빚기도 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만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실종자가 나왔고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도 약 600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 기습 폭우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도시 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졌다고 할 수 있는 대도시조차 기습폭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강남은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지금 한 5번 정도 잠겼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은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상당히 낮은 지형이고요.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그런 지형, 이 부분들이 배수 능력, 즉 하수 관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자연히 낮은 곳에 물이 잠기게 돼 있는 그런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모든 화살은 기상청에 돌아갔다. 당초 기상청이 예보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또 한 번 기상청 오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 기습폭우로 인해 기상청 예보에 쏟아진 수많은 비판 글들. 기상청은 폭우로 인한 피해는 안타깝지만 예보 정확도에 대해선 크게 빗나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확한 강수량을 예측하진 못했지만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릴 것이라 경고했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이나 정체 전선의 위치와 이동 등은 무난하게 맞췄다는 것이다. 기상 예보는 과거에 관측됐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번 기습폭우의 경우 공식적으로 115년 만에 큰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을 만큼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것이고, 이를 보다 세밀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상 기상 기후 현상들은 매우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날씨가 바뀌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되게 국지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막상 정말 악기상이 발생하는 한두 시간 그 사이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거를 왜 하루 전에 못 맞추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를, 이걸 예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것도 왜 못 맞히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상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연평균 75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기상청의 객관적인 예보 기술력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상 관측 자료다. 최대한 많은 관측 자료를 수집할수록 보다 정확한 예보가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80여 개 기상대와 관측소, 그리고 500여 지점의 자동 기상 관측망 등을 통해서 기온과 습도, 강수량, 바람, 기압 등 다양한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의 기준점이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종로구 성월동에 자리한 서울 기상 관측소. 일제 강점기였던 1933년 경성 추구소가 이곳으로 옮겨진 후부터 100년 이상 서울의 날씨를 관측 기록해오고 있다. 서울 기상 관측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상을 관측하는 건데요. 기온이나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같은 요소들은 1분마다 자동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적설이나 아니면 서리, 결빙 이런 기상 현상은 직접 눈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계절 관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 관측 업무라는 것은 그 한강 결빙이나 벚꽃 개화 같은 것들을 관측하는 것을 말해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서울의 첫서리, 첫눈, 벚꽃 개화 시기 등은 바로 이 서울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정해지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기상 관측 요원들이 365일 관측해서 직접 기록하는 데이터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살핀 기상 정보가 하루하루 쌓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데이터가 30년치가 모이게 되면 비로소 평년값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3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평년값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기상 관측에는 연속성이 중요한데요.
그 동일한 장소, 동일한 개체를 지속적으로 관측해야만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관측소는 100년 이상 기상을 관측해온 서울 대표 관측소로서 세계 기상기구로부터 100년 관측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한데요. 기후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통계 자료와 지금 현재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곳의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측소가 신대방동에 있는 기상청 본청과 떨어져 송월동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도 정해진 시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져야 분석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의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00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30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 과거 18세기에서 19세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각종 기후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했고 그만큼 미리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어졌다. 뒤늦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과거 저희가 기상재해를 생각하면 태풍 사라,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재산 피해도 사실 지금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한 큰 재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연구 개발이 있었는데 여전히 사실은 선진국보다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게 과거에 없었던 독자적인 기상 위성 천리안호 가지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예보하는 수치 모델, 컴퓨터 모델도 독자 모델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기상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기상청. 최근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수치 예보 모델 개발에도 성공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 예보란 기온, 바람, 습도 등 기상 요소의 관측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컴퓨터에 입력해 미래의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지구를 바둑판과 같이 수많은 사각형의 격자로 나눈 후 격자점마다 대기의 상태와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계산하도록 구성한 것을 수치 예보 모델이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대한 양의 관측 자료를 수집한 후 바로 이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 미래 날씨를 계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유체 방정식을 이제 탑재해 놓은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떨어뜨릴 때 몇 초 뒤에 도달한다는 거를 계산할 수 있듯이 유체 방정식을 이제 방정식에 풍량, 풍속, 기압, 습도 등을 넣으면 다음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구 규모의 단위로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ECMWF 유러피안 센터 유럽 모델, UN 모델, UN 모델은 영국 기상청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또 킴 모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또 모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미 수치 예보 시대를 연 기상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까지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영국의 해외 수치 예보 모델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5년 정부 차원의 전산 예보 도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3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2020년 4월 국내 독자 기술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해 현업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 9번째로 자체 수치 예보 모델을 보유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근대 대기과학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급격하게 기상학이 발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을 2나라 정도 꼽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자체 개발한 킴 모델. 발전 속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9번째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 그랬죠. 이어 기상청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보다 더욱 고해상도의 기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형 지역 수치 예보 모델 개발에도 성공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예보 범위를 한반도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북서태평양 등의 동아시아 영역으로 한정하는 대신 해상도를 높이고 예보 결과 산술 간격을 1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그동안 가로 세로 12km 간격으로 예측했던 날씨 정보를 3km 간격, 즉 16배나 더 세밀하게 나눠 관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수치 예보 모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컴퓨터다. 슈퍼컴퓨터는 사측 연산이 1초에 5경 1000조 번 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우리나라 기상 예측에 슈퍼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 1998년 지리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겪은 후 예보 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서 일본 엔사로부터 슈퍼컴퓨터 1호기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후 2호기인 미국 C사의 X1E 시스템, 3호기 C사의 XE6 시스템, 4호기 C사의 XC40 시스템 등 슈퍼컴퓨터의 사용 수명에 맞춰 5년 주기로 교체를 단행해 왔는데 가장 최근 국내에 들어와 기상 업무에 투입된 것은 5호기 마루와 구루. 현재 전 세계에서 각각 31위와 32위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만 120억 원이 들었고 연간 전기요금만 60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렇듯 우수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상청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국민들의 질타가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슈퍼컴퓨터는 오로지 방정식의 계산에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계산량이 얼마나 많은지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도 5년 뒤에는 그 계산량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슈퍼컴퓨터가 없이 아주 초기에 수치 예보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이 계산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할 수가 없는 불가능 정도의 그런 계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기상 예보, 기상 과학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필요한 그런 시스템, 슈퍼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상 예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걸까? 초대형 계산기를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것일 뿐 자체적으로 날씨를 예측하진 못한다. 따라서 계산을 위해 입력되는 기상 관측 데이터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 아무리 기후 현상을 정확히 관측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오차가 생기기 마련. 슈퍼컴퓨터 계산에 쓰이는 관측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 않은 이상 기상 예측의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상 예측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이상 기후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기상 예측에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각국의 재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약 84조 8천억 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약 4,300명으로 1년 사이에 1.9배가 늘었다. 실제 피해 규모로만 보면 3월에 발생한 일본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약 12조 원으로 가장 컸고 2월부터 3월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피해는 약 8조 원. 유럽의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도 7조 원을 넘어섰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파키스탄 홍수로 약 1,300명이 사망하는 등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파키스탄이 굉장히 히말라야 고원 아래쪽이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데
하루에 아니 한 달 동안에 1000mm 이상이 왔어요. 거기가 100mm도 안 오는 비가. 그래서 파키스탄이 전체 1100명인가가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큰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전체의 기단의 흐름, 해수면의 온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단기 예측까지를 다 같이 갖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기상 이변 혹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라 기상 예측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강한 비가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는 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기상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기상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을 불공평한 비교, 다른 어떤 나라들하고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논할 때도 여기는 정말로 불리한 지역이다. 예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와 지형적 특수성이란 한계를 딛고 보다 정확한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더해가야 할까? 고품질의 기상 관측 자료를 얻기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 정확한 관측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상뿐 아니라 고층과 해양, 위성, 레이더, 항공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 전남 보성에 자리한 표준 기상 관측소를 찾았다. 표준 기상 관측소란 세계 기상 기구인 WMO에서 정한 국제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기상 관측소에만 붙여지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에는 고창과 추풍령 그리고 보성까지 세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07m 높이의 종합 기상탑이 설치되어 있다. 종합 기상탑은 규모 7.0의 지진과 풍속 72m/s까지 버틸 수 있고 고도별로 11개 층으로 나뉘어 각 층계마다 설치된 풍향계, 풍속계, 온도계, 습도계 등을 통해 기상을 관측하게 된다. 여기서 관측된 데이터는 기상청 소관의 기관과 대학 연구소의 기상 관측 연구에 활용된다. WMO 권장 기준에 적합한 기상 관측 환경 조성으로 표준화된 고품질 기상 관측 자료를 생산하고 기상 관측 환경의 표준 마련과 기상 측기의 성능 개선 시험 및 개발 실험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업체의 첨단 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국산 장비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성 표준 기상 관측소에는 종합 기상탑 외에 특별한 차량이 있는데 바로 기상 관측 차량이다. 최근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국지적인 위험 기상 현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고정 기상 관측망으로는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 곳곳의 날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에 기상 관측 차량은 신속한 기동성을 내세워 어느 곳이든 그리고 언제라도 돌발적인 기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자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기상 관측 차량 지붕에 탑재된 기상 마스트. 평상시에는 차량 지붕 위에 접해 있다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최대 3m까지 수직으로 올려 기상 관측을 하게 된다는데 마스트에는 기온과 습도, 풍향, 풍속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 현장의 날씨를 바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디오 존대는 가장 많이 알려진 고층 기상 장비다. 기구에 기온, 습도, 기압 등의 센서와 신호 처리 장치, 무선 송수신기 등을 탑재한 관측 장비를 매달아 고층의 일기 상황을 관측하는 것이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AWS 같은 경우는 지상 10m까지밖에 관측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성 타워 같은 경우는 300m. 그 이상은 저희가 관측을 위성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 고층 기상 관측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지상 30km까지 올라갑니다. 30km 올라가면은 어떤 것들을 관측하는 거죠?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기압까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구 띄우겠습니다. 천천히 떠오르는 존대. 존대는 1초에서 6초 간격으로 기상 상황을 자동 관측하고 약 400에서 406MHz의 주파수로 지상 수신 장치까지 송신된다. 지금 현재 존대는 지상으로부터 3km 상공에 있고요. 습도는 74%, 기온은 11.4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향은 지금 238도, 풍속은 약 24나트가 나오고 있으며 기압은 현재 871헥토파스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대 이동 방향은 남쪽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층 기상 관측 자료는 기상청에서 예보를 생산하기 위한 수치 예보 모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처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한 기상 관측 차량은 여름철 폭염 다발 지역이나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 현장에 투입된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가올 때 기상 관측 차량이 태풍 길목에 출동해 고층 관측 기구를 띄워 태풍의 규모와 위험 지역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현장에도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저희가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기상 관측 자령을 이용해서 현장 지휘본부에 실시간으로 기상 관측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기상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산불 방향이 어디로 번질 것인지 그걸 미리 예측하고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산불 진화를 하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개발되고 또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이 최근 들어 기상 관측의 주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고도 2.5km까지 수직 비행이 가능한 기상용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시험 비행하고 있다. 드론 위에 있는 센서가 통합 기상 센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기압, 습도, 온도, 풍향, 풍속이 나와요. 드론은 관측이 까다로운 대기 하층에 직접적인 관측이 가능할 뿐더러 대기 하층에서 발달한 구름 및 국지성 안개 등의 특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드론을 활용한 기상 관측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적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대기 중에서 낙뢰가 발생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 신호를 받아 낙뢰의 발생 시각, 위치, 극성, 강도 등을 탐지하는 낙뢰 관측 장비, 황사와 연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유 분진 측정기, 눈의 양을 측정하는 레이저 적설계 등 다양한 관측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기상 예측뿐 아니라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한 관측 장비도 갖추고 있다.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1년 후 다시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전국 약 260개의 지진 관측소를 설치, 지진에 대해 상시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지진 관측소마다 조밀하게 지진계를 설치하는 등 지진 관측망을 마련해 두었으며 지진 조기 경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에 국가 지진계 검정센터를 건립해 각 지진 관측소에 설치되는 지진계 등 다양한 관측 장비들의 성능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 지진 관측 장비들이 관측 용도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함으로써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 미달로 잘못된 지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진계 검정센터는 정확한 지진 관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후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상과학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 9월 3일. 초강력 세력을 지닌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로 북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5일부터 6일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사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이곳. 전남 목포시의 한 항구에서는 국내 최초의 기상 관측선 기상 1호가 출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태풍 지금 흰남노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흰남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취향식을 갖고 10년간 해상 기상 관측 역할을 수행해온 기상 1호.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정확한 해상 기상 요소를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상 1호 곧 출항합니다. 외부 승선자께서는 하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상 1호 곧 출항합니다. 물살을 가르며 항해를 시작한 기상 1호.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는 만큼 해상 기상 관측에 있어 어느 때보다 더욱 정밀한 관측이 요구되는데 바다는 육지처럼 관측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관측값이 필요한 지점으로 직접 이동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상 1호는 일반적인 해상의 풍속과 풍향, 온도, 습도, 그리고 해수 온도 등의 데이터와 태풍의 주요 경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170일가량 운항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압골이 대부분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장마 같은 경우는 주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압골을 갖다 선제적으로 관측한다는 그런 의미는 해상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기상 1호의 역할 중에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상 1호에는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온 염분 측정기 CTD다. 바다 밑으로 이 수온 염분 측정기를 내리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CTD는 수심 3,000m까지 내려가서 수온과 염분, 압력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한다. 태풍과 쓰나미 등 대형 해양 재해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 데이터는 기상청으로 전송되고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통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온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태풍이 점점 더 에너지원을 흡수하니까 그 수온을 관측하는 거는 그 태풍 관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수온 이런 걸 관측을 했던 그 데이터와 태풍의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해저 상태에서 수온이
강한 수온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번에는 기상 1호의 핵심 장비, 고층 기상 관측 장비가 준비를 마쳤다. 고층 기상 관측 장비는 기상 관측 센서인 라디오 전대를 상공 20km까지 올려보내고 대기 중 기후 인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값을 구하는 건 역시 승무원들의 역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압, 습도, 기온. 이 라디오 존재는 저희가 선박에서 고층 하늘에 있는 기온, 습도, 기압을 관측하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고층 관측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가서 목표 지점, 위험 기상이 발생 시 위험 기상 예상 진로 이런 곳에 가서 선제적으로 고층 관측을 함으로써 이 고층 관측 자료가 예보관들의 예보할 때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수치 모델에도 이 자료가 들어갑니다. 기상 1호가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수록 승무원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진다. 이번엔 해류 관측용 표류 부위를 떨어뜨리는 작업. 수고하셨습니다. 투하. 태풍 가장자리까지 다가가 표류 부위를 띄우면 표류 부위가 선박을 대신해 기상 자료를 20분 간격으로 관측하게 되는 것이다. 기상 1호는 이런 관측 장비들을 통해서 제8호 태풍 바비,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의 경로를 비교적 확실하게 관측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 출항하면 평균 10일, 길게는 25일까지 바다에 나가야 하는 고된 일정이지만 기상 1호는 바다 위 기상청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다. 같은 시각 비상체제에 돌입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중심으로 국가태풍센터, 기상 1호 등 주요 관측시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태풍 상황을 체크하며 예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태풍은 단일 기상 현상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재해일 뿐 아니라 인명피해와도 직결되는 만큼 기상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태풍과 달리 흰남노의 경우 경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기상청 모든 직원이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전국 수백 대의 기상 관측 장비와 슈퍼컴퓨터가 쏟아내는 수백 장의 자료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보관들의 몫이다. 그 사이 국가태풍센터와 화상 연결을 통해 흰남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도 이뤄진다. 흰남노의 위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국가태풍센터의 예측에 예보관들의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태풍을 조금 정체한 이후에 국상을 좀 발달한 추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 위치는 저희가 산장한 부분 살짝 오른쪽에 지금 위치하도록 보여지고요. 슈퍼컴퓨터의 연산 결과를 토대로 예보관들의 경험과 관점을 각 지역 기상청 예보관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초강력을 한번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번 타임에 유지를 하고 다음 새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정말 초강력으로 한 번 더 가야 될지 아니면 매우 강원 발진의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기상센터에서는 하루 4회에서 6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국 예보관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냐면 그 슈퍼컴퓨터에서 계산한 시뮬레이션된 그 수치 모델의 결과값들이 있습니다. 유체 방정식을 풀어낸 일종의 예측값인데요. 자연현상을 100%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쏟아져 나오는 결과들을 서로 토의하고 이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모델이, 즉 어젯밤에 예측한 현재 시점을 어떤 모델이 가장 잘 모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실제와 가장 유사한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을 이제 예보관들의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를 가미해서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최종 예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날씨 예보의 단계별 역할 비중이 슈퍼컴퓨터의 예보가 40%, 관측 자료 32%, 그리고 예보관의 판단이 28% 정도 차지한다고 한다. 슈퍼컴퓨터의 계산 결과인 기상 예상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내일 오전에 서울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도 3시간 후 계산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방대하고 정확한 관측 데이터, 그리고 예보관의 역량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정확한 기상 예보가 가능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와 함께 재해기상대응팀도 흰남노 북상에 대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은 언론사와 기상유관기관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11시에 있을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지금 11시 뭐 하시나 봐요? 네네.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가 정체를 하다가 북상을 막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아직은 있어서 저희가 언론에 이 상황을 좀 알리려고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부터 브리핑을 매일 오전 11시에 해오고 있고요. 역량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초안이나 또 뭐. 아니요. 요거 넣은 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연이라는 답이 보이지 않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을 마치고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브리핑을 맡은 이광현 예보 분석관은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브리핑을 준비한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자연을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수단들을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보조수단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택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예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대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치 강화. 변경. 네네, 변경. 드디어 수많은 이들의 의견을 종합한 브리핑 자료가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을 한다. 지금 이거 어때요? 이거 해제 시점 아닌가요? 그죠? 아닐걸요? 태풍특보로 시작해서 이게 태풍특보로 대치됐다가 다시 강풍 일반 특보로, 네, 그게 태풍이 됐다가 다시 격화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김성묵 팀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부분은 어떤 브리핑이에요? 지금 언론의 대국민 대상으로 하는 저희 제11호 태풍 흰남노 관련 브리핑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발표자 찍는 거 영상 저장 되나요?
진짜 좋아요. 매일 오전 11시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로 오는 기간 동안 기상청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언론 브리핑을 생중계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전망 및 영향에 대해서 재해기상 대응팀 이광현 예보분석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국민 대상인 브리핑인 만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에 생산된 정보대로 딸되어 있는 구름들이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예측하고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는 예보관의 직감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보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해야 된다.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의료 인력 양성해야 된다.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말 아무도 안 하십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한민국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고요. 기상위성도 있고 독자적 수치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질의 인력이 계속 육성되지 않는다면 사실 예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점에서 국가적으로 예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변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재해시설을 하겠다, 어떤 시설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또 이제 비가 그치면 또 금방 잊어먹거든요. 전 세계에서 기후재해로 인해서 연간 한 25조 달러 정도가 기후재해로 되거든요.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먼저 하면 10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투자 그리고 이런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우리가 좀 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예보 정확도를 1% 높이는데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예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태풍 흰남노의 경우에도 이상 진로와 강도의 강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또는 가까운 미래에도 좀 힘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 예측은 인류가 지구에 적응해 나가면서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 불린다. 급변하는 날씨가 앞으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365일 기상청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다.